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8번째 주제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전근대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요 다음은 이제 근현대사고요. 전근대사, 이 근대사 이전 시기와 관련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오늘 준비한 테마는 그림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제목은 르네상스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자, 요게 무엇인지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300년대에 만들어졌었던 수태고지라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라는 것을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고지해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유럽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는, 그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봤었던 이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라는 이런 당시의 이 사람들의 신앙심과 관련한 생각이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관념과 신앙이라는 이러한 그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당시 이러한 모습의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여러분들 앞서 봤었던 그림인데요. 조선 초기 15세기에 그려졌었던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앞서 봤었던 그림인데 이게 뭐였었냐면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었던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화서의 화원이었었던 안견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습이었어 라는 것을 들려주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이상이라는 이런 내면을 표현한 이런 그림들이 동서양에서도 이렇게 각각 그려졌었구나. 자, 그런데 서양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서양에서 문화를 부흥시키자라는 이러한 운동이 나오게 되어 자,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르네상스다라고 하거든요. 예전 서양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서양에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 완전하게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었거든요. 당시는 이전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신이라는 또는 종교라는 이런 관념보다는 인간의 모습, 신도 인간의 어떤 형상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한번 접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들은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인간의 모습과 같다 이것이. 이러한 모습을 다시금 부흥시키자라는 르네상스 운동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모습의 그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은요. 자, 아테네 학당이라는 당시에 이제 그림인데요. 이 모습을 보니까 당시에 예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토의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모이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좀 더 이전 그림에 비해서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죠. 자, 이런 모습은요, 이후에 이런저런 서양의 변화, 그림의 변화들을 거쳐서 이런 그림도 나오게 됩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 밀레라는 사람 화가의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일반 농촌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이렇게 당시의 모습을 표현하는, 생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그림의 사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따가 볼 건데요. 보니까 여기 막 산이 있죠. 이거는 당시에 실제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그린 인왕산을 그린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경치를 진짜로 보고 딱 그린 거예요. 관념에 의해서 그렸다라기보다는 실제 모습을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작자의 의도가 드러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 자,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자, 요 그림은요,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그림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표정까지 좀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이와 조금은 비슷하면서 다른 듯한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이런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진짜로 보여준다. 자, 약간 뭔가 유사해 보이는 듯한 동서양의 모습이 좀 유사해 보이는 듯한 이런 문화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조선 후기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문화가 인간 중심의 문화, 우리의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러한 풍조, 이런 것으로 좀 변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는 여러분들이 요 전 단원 강의에서 봤었던 실학이라는 풍조와도 관련이 있어요. 실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개혁안, 개선점을 찾아보자. 문화도 마찬가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하나 둘씩 살펴보는 여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첫 번째 주제는 서민 문화의 발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민 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서민 문화다라는 거는 서민들의 문화다라는 뜻인데, 서민이다라고 하면은 피지배층을 의미해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문화의 대부분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지배층이 뭘 하냐라는 것들이에요. 지배층이 어떤 글을 쓰느냐, 지배층이 어떤 그림을 남기느냐, 지배층이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이 주로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선 후기다라고 하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 시기들을 우리가 조선 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지배층의 경제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야? 돈이 좀 생겼다 이거지. 여러분들 경제편에 봤었던 이른바 분홍의 출현.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문화도 누리고 문화 향유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러면은 뭐야? 밥만 먹어야지. 돈이 있어야 영화도 보고 뭐 뮤지컬도 보고 문화 활동도 하고 콘서트도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일반 피지배층들, 일반 농민들 출신 이들 중에서 돈 좀 있다라고 하면은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반영된 서민 문화가 조선 후기에 많이 발달하게 되더라. 자, 이들은요, 이런저런 말 필요 없어. 뭔가 좀 액션도 좀 있고, 앞에서 좀 춤도 추고, 그 다음에 노래 같은 것도 좀 있고, 예, 다양한 이런 공연 콘서트 같은 게 좀 더 뭔가 액티브하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문화의 요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공연인데요. 대표적인 공연이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판소리는 뭡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람이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듬도 넣고 이 둘이 이제 공연을 풀어가면서 관객과 이런저런 이제 피드백도 주고받는 이런 공연 예술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판소리가 바로 이제 당시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피지배층들, 양반들은 뭔가 이전부터 성리학을 쭉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좀 근엄해야 된다. 아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근엄하게 뭔가를 공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려. 그렇잖아요. 좀 뭔가 좀 당시의 지배층을 좀 놀려먹기도 하는 이런 풍자하는 모습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 같은 것도 좀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한다면, 예, 조금은 약간 좀 속된 그런 어휘들도 쓰면서 하면은 좀 재미나겠죠. 당시 피지배층의 성향이 이렇게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등등의 이런 판소리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춘향이가 수청을 들게 했느냐? 해가지고 이제 변학도가 이제 춘향이를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풀러가는 거죠. 이게 바로 판소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춤과 산대놀이 역시 대표적인 서민 문화의 공연 예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민 문화라는 게 조선 후기에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인간을 표현한다. 인간에 관심 갖고 우리 주변의 감정과 우리 주변의 모습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서민 문화들이 계속 연달아서 파생적으로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민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한글 소설,
민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돌려볼 수 있게 책으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재미나게 이것을 즐길 수가 있겠지요. 한글 소설, 한문보다는 한글이 친숙한 피지배층들, 서민들. 그래서 이 한글 소설들이 정말 널리 유행하게 되겠고요. 이 한글 소설이 유행하는데 책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대량으로 기계로 생산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빌려주기도 하는 책방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책 대여점 같은 게 조금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전자책도 있고 사실 뭐 책을 또 많이 읽는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매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접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책 빌려주는 또는 대여해주면서 교환하기도 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단 말이지. 조선 후기에 새 책이라는 게 유행해요. 이런 걸 이제 이런 거 책 대여점을 새 책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고 싶다. 너무 재미난 거예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보고 싶은 거죠. 이런 서민 문화.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요, 시조의 형태가 조금 더 길고 자유로워진, 시조는 형식에 맞추어서 시를 짓는 이런 모습의 작품을 시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설시조, 좀 더 자유로워지고,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그죠? 이른바, 뭐, 프리스타일 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뭔가 공연도 하고 이렇게 시조도 나오고 이야기 소설도 나오고 정말 많은 문화들이 출연하게 되는구나. 지금의 문화도 그런 거죠. 그렇죠?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뭐라고 합니까? 대중문화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유사한 모습들의 문화가 조선 후기에 이렇게 출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자, 다음에 또 다른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는 주체들, 바로 누구냐? 중인이에요, 중인. 여러분, 중인이다라고 한다면 이들 누굽니까? 기술직 관리들, 하급 관리들, 이들을 의미하죠. 기술직 관리들은 양반에 비해서는 낮은 대우를 받았었던 사람들이에요. 양반들은 정체가 뭡니까 대체? 조선의 지배층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자들이거든요. 학자들이면서 유학자, 성리학자들이면서 그러면서 문인들이에요. 글을 쓰는, 글짓기 하는 문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공무원도 하고 지배층을 하고 이런 거야. 이 중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양반처럼 코스프레 같은 거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들처럼 글짓기 하면서 뭔가 좀 글 가지고서 작품 만드는 활동하면 우리도 왠지 양반 같아. 그래서 만든 문예 모임, 문학 모임이 시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양반 코스프레 하자라는 겁니다. 이 중인들을 비롯한 중인 이하의 계층들이 주로 이런 걸 하면서 양반 흉내내기 놀이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문학을 위학문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의 계층이 누리는 이들을 위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학을 위학문학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들은요 여러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인물에 대한 기록, 이향견문록. 그 다음에 자신들 이른바 이제 뭐 향리와 같은 이런 하급 관리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를 쭉 정리하자라는 연조기관과 같은 이런 저서들을 남기면서 나름대로 양반 코스프레는 하지만 우리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던 겁니다. 자, 전기수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소설 읽어주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글에 좀 뭔가 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읽어주면서 자기의 이제 이런 문학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기도 했었겠지요. 자, 다음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서양의 많은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서양 문물과 관련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에 이런 지도가 떡하니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말이에요. 세계 지도 아닙니까? 여기 아시아 있고요. 여기 유럽 있고, 여기 아프리카 있고, 여기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네요. 웬만한 거 다 있네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네.
뭐가 달라졌냐? 이전에 알려진 세계 지도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전에 알려진 세계 지도는 여러분 앞에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를 봤었거든요. 모양은 조금 많이 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괴상하긴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여기요. 뭐야?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도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외에 이쪽 사람들은 이 존재를 몰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저 뭐 콜럼버스가 요 신대륙을 탐험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많은 탐험가들이 이 영토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게 알려진 이후의 지도예요. 이 지도가 바로 뭐냐? 곤여만곡전도라는 지도입니다. 이게 조선 사회에 확산된 게 조선 후기예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서.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겠죠. 와,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넓구나라는 인식의 확대에 기여한 이런 문화유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서양의 문물들, 서양식 화포, 뭐 천리경, 자명종과 같은 이런 기기들도 우리의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천문학도 서양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건 앞서 여러분들 홍대용 얘기를 통해서 봤었어요. 요 전 시간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천문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었다라고 봤었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지전설이었었습니다. 지전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전설을 발전시킨 사람이 홍대용이라고 봤는데 홍대용이 최초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홍대용이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혼천이라는 과학기구, 천체 관측기구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죠. 의산문답 기억나시죠? 의산문답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기도 했었던 이 사람이 바로 홍대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양식 과학기술도 들어오는구나. 자, 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법은 달력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나름 과학적이다라고 했었던 고려 말 때 원나라로부터 수시력이라는 역법이 들어와서 그거를 쓰고 있었다가 세종 때 그래, 이거를 우리 기준으로 한번 다시금 재작성해보자 라고 하여 만든 역법서가 칠정산이라는 세종 때의 역법서였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발전된 역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양식 역법이 반영돼서 굉장히 과학적인 역법, 요것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 샬이라는 서양인 신부가 요것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김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도하여 바로 시헌력이라는 역법을 들여오게 되면서 좀 더 과학적인 달력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의학기술 역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자, 허준의 동의보감은요, 우리의 각종 의학 지식들을 총망라한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의 의학의 압축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종 전통 한의학을 총망라한 겁니다. 예,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 완성된 시기는요, 임진왜란 끝난 이후의 왕이었었던 광해군 시대 때 이 의학서가 완성이 돼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동아시아 일대에서 허준의 동의보감 좀 구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말 널리 유행했었던 의학서가 바로 이것이 되겠어요. 또 사람의 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떤 약을 처방했을 때 듣는 경우도 보통은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체질을 좀 나눠보자 이것이. 동의수세보원은요, 이재만한 사람이 작성했었던 조선 후기의 의학서인데 사람의 체질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사상의학이다. 네 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동의수세보원이고요. 그 다음에
허임이라는 사람은 친구 경험담을 통해서 이 침수를 정리하는 이런 자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의학서로서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때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업은 어떤지 한번 보죠.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많이 봤었는데요. 앞서 경제편에서 뭘 봤었냐면은 우리의 농업이 정말 많이 발전한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에 들어서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농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라는 걸 봤었고 많은 상품 작물들이 널리 이제 재배된다라는 것도 봤었죠. 외래에서 들어온, 외국에서 들어온 뭐 고추나 담배 이런 작물들 있잖아요. 상품 작물로서 여러 가지의 그 농업의 기술이 이전에 비해서 발전한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신속은요, 농가집성이라는 농서를 저술하여 벼농사 농법 당시에 모내기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세당은 색경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상품 작물들, 조선 후기에 유행했었던 이런 작물들에 대한 정보들을 망라해서 이제 백과사전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백과사전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번에는요. 농촌 생활을 총망라하는, 농촌 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총망라하는 서유구의 임원경지지와 같은 저서도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농업에 관한 정보들을 또한 정리한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는 저서 역시 조선 후기에 출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이걸 공부하시냐면은 이런 저서들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구나라고 시기를 딱 매칭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 드디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많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테마 얘기할 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요 앞단원에서 봤었던 실학, 국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되게 되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념을 또는 멀리 있는 상상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관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변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를 우리가 진경산수하다라고 합니다. 산수의 모습을 그리는데 진짜 경치를 그리는 거예요. 예, 주변 딱 보고 그거를 그대로 그려보는 거지. 정말 너무너무 멋지다. 그래, 요거를 화폭에 담자라는 거죠.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킨 이 그림을 진경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경치를 그린 거죠. 자, 한번 보자. 이게 인왕산을 그린 그림이에요. 예. 인왕산은 서울에 있는 산입니다. 이 인왕산의 모습을 이렇게 화폭에 담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진경산수화가 되겠고요. 한반도의 최고의 명산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가보기가 어려워진 금강산이 있죠. 북한 쪽에 있는 이 금강산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었던 이 금강산을 화폭에 담는 이런 화가들은 굉장히 많이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겸재정선 역시 금강산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하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모습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셨구나. 우리의 이번에는 풍경이 아니라 생활 모습을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의 모습처럼 우리 주변의 모습들. 만약에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살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강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남길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길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풍속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을,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단원 김홍도가 있습니다. 자, 이 김홍도는요, 서민 생활의 모습들을 그렸는데 여러 가지의 모습 작품을 남겼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뭐 무동이라는 작품을 보기도 했었죠. 요 작품을 봤었어요.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악기를 통해서 놀고 이렇게 공연활동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씨름이죠. 씨름하는 모습들. 이 김홍도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약간 캐리커처 느낌 같은 게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사람들의 모습 표현,
표정 이런 것들을 좀 비교적 익살스럽고 포인트를 딱 집어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딱 보면은 아 그래 표정과 선에 약간은 좀 굵은 듯한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해학적이면서 좀 익살스러운 모습들이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신윤복이라는 풍속화가 또한 대표적인 화가로서 명성이 또 자자한 분인데 이분은 풍속화를 그리는데 김홍도에 비해서는 좀 섬세한 필체를 가지고 있어요. 좀 선이 가늘면서 많은 색을 또 쓰기도 하거든요. 이 신윤복 같은 경우는요, 이 붉은색 같은 거를 좀 많이 써요. 원래 붉은색은 잘 안 쓰는 색이에요. 왕을 상징하는 색이다 보니까 좀 잘 안 쓰는데 신윤복은 과감하게 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런 그 색, 그 다음에 여인들의 모습 또는 이분은 이런 거 많이 뭐 연애하는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녀가 막 달밤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꽁냥꽁냥하면서 서로 수줍어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신윤복의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이기도 해요. 이 달이 떴는데 여기서 이제 담벼락에서 이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약간 좀 수줍어하고 있어요. 아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또 자기야 보고 싶었어 좀 하고 싶겠고 그지? 손잡고 걷고 싶기도 하겠고 달이 좀 또 아름답네 하면서 약간 좀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하려고 하겠죠. 이런 모습. 자 신윤복의 당시의 모습은요 여인들 그다음에 뭐 남녀 간의 애정 이런 것에 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김득신이라는 화가는요 김홍도랑 좀 비슷한 이런 화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득신의 파적도란 그림인데요. 굉장히 재미난 그림이죠. 그치? 이게 뭐예요? 지금 고양이가 이 병아리를 물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이놈 병아리 이런데 막 고양이가 확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동감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리기도 했었던 사람이다. 자, 그래서 김홍도와 신윤복을 중심으로 보시는데요. 그림을 좀 비교해 보세요. 김홍도의 그림은 이렇게 좀 선이 굵고 좀 익살스러운 모습이 좀 강하고요. 신윤복의 그림은 좀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색감을 잘 살리기도 했었던 자, 이런 그림을 남기기도 했었다. 그 외에 다른 그림도 한번 볼게요. 영통동구도라는 이 그림은요. 강세왕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그려보지 않았었던 새로운 그림의 특징이에요. 뭐가 특징인데요? 뭐가 다른데요? 작고 크다. 그게 뭐? 멀리 있는 건 작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다. 입체감을 살렸죠. 이걸 원근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먹물의 농도가 좀 다르지 않나요? 좀 흐리고 짙고 명암법이에요. 이게 서양에서 이제 발전시키기도 했었던 뭔가 입체감이 있고 사실적인 이런 그림의 화풍인데 이런 서양의 화풍이 반영되기도 한 게 조선에서도 그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정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앞서 봤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요, 북한산에 있는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다라는 것을 정체를 고증해낸 이런 글을 남겼었죠. 그거 기억나세요? 금석과안록. 요거는 문제에서도 봤었던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세로정치 시기 때 제주도로 유배 가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습을 그린 요건 약간 좀 고전틱한 느낌의 그 그림이 특징. 이런 것들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죠.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 금석과안록이라는 이 글과 함께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그림들 보니까 정말 이 조선 사회는 감수성이 상당히 풍부하고 예술 활동이 활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문학과 공예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으로서는 여러분들 앞서서 뭐 서민 문화와 관련된 뭐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서민들이 이를 읽기도 했다라는 걸 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활동하는 이런 작품들 또한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는요.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거든요. 이거는 박지원은 앞에 신학에서 봤었죠. 이분은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요. 술의 사용이 필요하다. 나는 청에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남기기도 하면서 술의 사용을 통해서 유통, 물자 유통 및 화폐 유통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실학자입니다. 이 박지원이요. 양반 사회를 푼 자예요. 박지원은 양반이 아니었나요? 양반이었어요. 박지원은 양반이었는데 좀 뭔가 파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그렇지? 그러니까 청나라 이 오랑캐 국가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반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양반전. 예. 이 양반전에 이제 박지원의 소설을 보면요, 양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돈 많은 평민이 있어요. 근데 양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유 그러면 안 할래 해가지고 양반이 참 별것도 아니구나라는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허생전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것도 뭐 읽어는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허생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돈도 안 벌고 집에서 계속 그냥 안에 그냥 막 속만 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돈을 좀 벌어오겠다. 큰 소리 치고 나가지고 이제 도성에 있는 제수용품들을 싹 다 사게 됩니다.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걸 팔아가지고 큰 이윤을 남기기도 해요. 당시의 상업의 발달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이제 자신이 이윤을 얻는 이른바 도고 활동이 드러나기도 한 이런 작품이 허생전이기도 합니다. 청화백자라는 새로운 자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전 조선 중기 때는요, 백자가 유행했었다라는 것을 봤었죠. 도자기는 이런 순서로 발전합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고려청자, 요거 이제 순청자였었다가 무늬가 없었죠. 그랬다가 상감기법이 반영된 상감청자, 요게 이제 고려 후기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고려 후기,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걸쳐서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었어요. 청자에다가 분을 칠한 겁니다. 그랬다가 백자로 조선 중기에 바뀌는 거예요. 예, 분을 칠하니까 하얀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깨끗한 순백색의 도자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해. 하얗기만 하면은 참 순수하긴 한데, 아니 뭔가 좀 심심해. 좀 트렌드가 바뀌어요. 원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좀 벽이던 아니면은 무슨 뭐 옛날에는 뭐 그런 냉장고도 막 뭐 이게 막 꽃무늬 넣고 막 이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냉장고 하얀 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촌스럽거든요. 유행은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하얗게 했다가 좀 심심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청색의 무늬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청화백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청화백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얀색의 도자기에다가 청색의 안료로 어떤 문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됐지요. 이게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 아무래도 서민들이 이제 돈을 좀 번 서민들이 자기 같은 걸 사고 싶은데 하얀색이 좀 심심한 거예요. 아니, 뭔가 좀 그려놓고 비싸게 샀는데 뭐 그림도 없어?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림, 이런 그림들이 유행하는 게 아마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 먼저 사진 한번 보세요. 조선 후기의 건축물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옛날 건축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조선 후기의 건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거거든요. 물론 뭐 앞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거의 특징 어떻습니까? 뭐 탑이네요. 자, 탑인데 높지 않습니까? 예, 규모가 좀 크지 않나요? 앞에 것도 보니까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느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조선 후기 건축물의 특징은 규모가 커져요, 좀. 왜 규모가 커지냐? 돈 좀 번 사람들이 투자해서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 좀 벌었어요.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좀 재력을 좀 축적하고 있어요. 뭐, 어디다 좋은 데 쓰고 싶잖아요. 사찰에다가 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규모를 좀 크게 만들고 싶겠죠. 좀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와, 이거 또 어떻게 이거 돈 좀 많이 들었겠는데? 그러면, 저쪽에 저분이 이제 뭐 좀 후원하셨대. 저 나으리께서 후원하셨대.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 그리고 요거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뭔가 좀 커졌구나, 규모가 좀 커졌다라는 것을 특징을 잡고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의 화성, 수원의 화성은 정조 시기 때 만들어진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정조 때 정약용이 만들었죠. 뭐로 만들었습니까? 거중기, 이거 봤었죠? 도르래 같은 거 정약용 편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정약용은 거중기를 통해서 수원의 화성을 축적했구나. 그러면 이 역시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의 모습들, 참 많은 변화들, 그리고 정말 문화적인 그 어떤 기운이 폭발하면서 이 폭발하는 모습이 서민 문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 시기를 여러분들은 그 시기의 모습을 살펴보신 거예요. 자, 이런 역동적인 조선 후기의 모습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와 관련한 마지막 단원 주제입니다. 조선 후기 문화의 세 경향. 이와 관련한 문제들, 어떤 것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시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일까? 자, 이렇게 시기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대단원을 중심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조선시대인지 또는 뭐 고려시대인지, 그리고 이전의 고대시대인지.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조선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요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봤었던 단원은 조선 후기의 문화세 경향 이렇게 되어 있죠. 임진을 한 이후의 이 시기, 조선 후기에 많은 문화의 변화들이 있었다. 자, 그와 관련한 시기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실학 이런 것이 등장하기도 했었던 이 시기, 그리고 각종 서민 문화라든지 그림의 변화 등등이 등장합니다. 자, 좀 이 시기는 지금 보니까 조영석,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김홍도의 풍속화. 당시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었던 풍속화로서 이런 게 있었고, 우리는 김홍도와 신윤보이라는 인물들, 이 인물들의 풍속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기를 어떻게 정의하면 되죠? 조선 후기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가 아닌 엉뚱한 시기 보기가 있을 거예요. 1번에 금강전도든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진경산수화. 대표적인 진경산수화가 겸재 정선이 있죠. 정선의 금강전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 우리 주변에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이네요. 진경산수화. 이번에 자,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수시력, 이거 어디서 들어온 역법, 즉 달력이냐? 원으로부터 들어왔었던 역법이에요. 자, 따라서 이거는 언제냐면요, 고려 후기예요. 원 간섭기 때 이런 게 들어오겠죠. 자, 2번이 얼척없는 게 2번에 있네요. 3번, 양반 사회를 풍자한 탈춤이 성행하였다. 탈춤, 가면극과 같은 각종 공연 예술,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서민 문화로 봤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소리, 탈춤, 판소리 다 이런 등등 기타 등등의 공연 예술. 5번에 홍길동전, 박시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 한글 소설 말고 박지원이 주로 썼던 한문 소설, 이런 소설이 크게 유행하는 시기가 조선 후기이기도 했었죠. 자, 1번에 있는 진경산수화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였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의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의 작품, 이 작품이 무엇일까 보니까요. 자, 이 학생이 설명하는 게 지금 이 그림은 겸재가가 한양 근교의 경치를 그린 이런 그림이래요. 겸재는 호인가 봅니다. 그분인가 본데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 금강전도를 비롯한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자, 이 인물은요, 겸재 정선이 되겠죠. 정선의 진경산수화로서 금강전도 및 또 앞서 본 것처럼 인왕제색도, 이 그림이 대표적이었었습니다. 인왕제색도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앞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앞에 있는 이론 강의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2번에 있네요.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의 그림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자, 나머지 보기를 볼게요. 1번은 오답유도로 가끔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따로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김홍도의 총석정도라는 그림인데요. 정선의 그림이 아니고요. 풍속화가로 알려진 김홍도가 풍속화만 그린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풍속화 외에도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3번은요. 원근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건 크게, 멀리인 건 작게 그랬었던 강세왕의 영통고립구도 또는 영통동구도라는 그림. 서양의 화풍인 원근법이 반영됐구나. 4번에 있는 그림은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이죠. 제주도 유배가 썼던 김정희는요, 추사 김정희, 추사체라는 글씨체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세한도라는 그림, 그리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다라는 것을 고증한 금석과한록이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했죠. 5번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선 전기 그림입니다. 나머지는 다 조선 후기인데요. 자, 조선 전기 그림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꿈속의 이상세계를 표현했었던 조선 전기 그림으로 앞서 여러분이 봤었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예, 나머지는 조선 후기 그림이고요. 요게 바로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 정선의 그림이었었네요. 3번 문제를 보죠. 자, 가인물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조선 후기, 자, 시기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이겠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김홍도 풍속화가의 대표적인 인물. 자, 김홍도의 그림을 골라보세요라는 겁니다. 자, 김홍도가 여러 풍속화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김홍도의 그림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는요, 해학적인 필치 또는 강인한 이런 표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예, 뚜렷한 선처리, 그리고 상당히 캐릭터화된 당시의 해학적인 모습. 1번 씨름하는 이런 당시 장터의 그림. 1번이 정답이죠. 자, 나머지를 볼게요. 일단 2번과 5번은 앞서 언급하고 봤었던 그림인데요. 2번은 금강산을 그린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정선은 겸재 정선. 이 사람은 진경산수화로 유명했었죠. 앞서는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 그림을 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 그 다음에 5번을 보자면 요거는 원근법이 반영된 요런 그림이다라고 봤었죠. 강세왕의 영통고립구도라는 그림이었습니다. 3번과 4번 풍속화인데 근데 4번의 그림부터 보자면 4번의 그림은 김홍도랑 조금 필치가 다르죠. 예, 좀 섬세하면서도 색감이 살아있다. 해원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신윤복의 그림인데요. 그림의 이름, 제목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보니까 이거 지금 두 분께서 말이죠. 이게 달이 떠있는 야심한 밤에 만나셔가지고 좀 얼레리 꼴레리 하고 계신단 말이지. 약간 지금 꽁냥꽁냥 하고 계신 것 같아. 예, 이런 남녀간의 애정과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 신윤복의 그림은요. 3번의 그림은 김홍도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은 다른 김득신의
파적도란 그림이에요. 제가 요거 앞에 이론 강의 테마 할 때 이와 관련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기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고양이 쫓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김홍도랑 비슷한데 조금은 더 생동감이 넘친다. 김득신이라는 풍속화가입니다. 김득신의 파적도라는 그림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김홍도를 찾으면 돼요. 김홍도는 어떻게 찾습니까? 선이 굵어요. 그리고 캐릭터화되어 있는 모습이 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예, 이게 바로 김홍도의 그림의 특징이구나. 풍속화가로서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을 비교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이렇게. 4번 문제.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화유산인데요. 조선시대이면서 불교 건축이고 충청도 보은에 있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정유재랑 소신됐다가 인조 때 중건됐대요. 인조 때 중건이니까 조선 후기 건축이겠구나. 조선 후기의 건축이에요. 전기가 아니라. 그래서 앞서 단원에서 봤었던 거, 그 건축물 중에 하나 있다라는 거죠. 현존하는 조선시대 목탑입니다. 유일한 목탑이다. 자, 이를 바탕으로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건축물은 다층탑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목탑입니다. 예, 조선시대 목탑으로 요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큰 형태를 띠고 있죠. 법주사 팔상전은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예, 이렇게 풀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서 본 것처럼 조선시대 목탑이구나. 자, 나머지 건축물 조선 후기 건축인데요. 4번은 조선 전기 건축이긴 한데 중기 때긴 한데요. 요거는 뭐 수험의 포인트까지는 아니니까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2번과 3번, 5번은 앞서 조선 후기의 건축물로서 규모가 좀 커진 조선 후기 건축물의 특징으로 언급하면서 봤었던 건축물입니다. 화엄사각 황전, 금산사의 미륵전, 그리고 마곡사의 대용보전. 조선 후기이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하,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네요. 1번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1번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지역뿐 아니라 조선시대 목탑이다라는 이런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습 또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층층층 나무로 만든 여러 층의 탑이구나 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근대사 시기 조선 후기와 관련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근현대사와 관련된 또 방대한 스토리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수강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